반갑습니다. 송영호 변호사입니다. 어, 그 앞으로 이제 33회 동안 지금 기본민법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강의 소개를 좀 하고 몇 가지 후속 강의가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양력은 책 표지에 적혀 있으니까 심심할 때 보시고요. 이번 강의 이 소개에서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이 강의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 이번 강의 겨울에 이제 5주 동안 진행하는 강의는 기본서를 이제 심화 정리를 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기초 체력을 키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아마 내년에 2학년에 올라가시거나 이제 3학년 올라가시거나 주력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학년 혹시 저기 11기 계신가요? 법학을 전공했으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최소한 1년 이상은 민법을 공부하셨을 분일 겁니다. 민법을 공부해 보면은 법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죠. 주변에 보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잘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 서울대 교수하는 한 친구가 너무 짜증날 정도로 이제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잘하냐 했더니 걔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자기는 책을 보면 책이 다 외워진다는 거예요. 사진 찍히듯이 외워지기 때문에 자기는 반복도 안 하고 한 번 보면 다 된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는 제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친구는 제끼고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보는 거죠. 이제 민법이라는 것이 워낙에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그런데 되게 어렵다는 게 문제죠. 양도 많고 어렵고 하도 주변에서는 중요하다고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식의 유혹에 빠지기 쉽냐면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그쪽에 자꾸 넘어가게 돼요. 하지만 민법은 그 누가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쉽게 어떤 그 기초체력을 기르지 않고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사진 찍히듯이 찍히지 않는 한은 그냥 그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일정한 시간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학 4년 다니고 신림동에서 적당히 좀 놀다가 그럼 한 4, 5년 정도 공부하고 이제 시험에 합격하는 거니까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2년 정도 공부하고 이제 3학년 때는 이제 별시에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2년밖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굉장히 어렵고 시험은 변시하고 저는 이제 변호사 그러니까 사법시험을 볼 세대이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직접 공부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강의 이제 한 3년 조금 넘어갔는데 3년 동안 가르치면서 이제 변시 문제를 다 풀어보고 책도 다 냈잖아요. 비교해 보면 변시가 사시보다 솔직히 더 어려워요. 대신 합격률이 높죠.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변에서는 그렇게 합격률이 한 50% 되는데 그것도 합격 못하느냐 이렇게 말은 하지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미칠 지경이죠, 여러분들. 그 말 듣다 보면 내가 바본가 싶기도 하고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시험 공부할 양은 더 많고 어려워졌는데 그걸 2년 동안에 일정한 수준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기본서를 심화 정리를 하는데 2년 동안 혹은 내년에 3학년 되시거나 2학년에 이제 올라가실 분들을 위해 가지고 기본적인 베이스 캠프를 이제 다지는 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이걸 잘 다져 놓고 한 5주 정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은 나머지 후속적인 강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 강의라든가 그런 강의들을 굉장히 수월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그냥 건너뛰어야지. 보면은 두 문자 따도 대충 된다더라. 그건 1회 때 합격률 한 90% 정도 했을 때. 그럴 때 얘기고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출문제를 제가 모든 시간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매해 기출문제 해설을 쓸 때마다 느끼는 것은 진짜 미치겠구나 학생들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한 5주 정도를 보내자. 그렇게 5주를 잘 보내고 나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정리가 잘 돼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한 3년 강의하고 이제 민사법 시리즈 쓰느라고 그동안 원래 없었던 머리지만 다 빠지고 원래 없었어요, 원래.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완간이 돼서 이제 강의에 많은 시간을 이제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5주 동안에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최상의 상태를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이끌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따라와 주면 돼요. 일단 그거 하나 약속을 해야 되고요. 일단 정직하게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걸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당장 이제 3학년 학생들을 만약에 전제로 한다면 내년에 이제 개학하게 되면 당장 기록형이 뭐냐 하면서 아마 거기도 휘둘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변시 시험 과목에 변화가 있잖아요. 이제 헌법, 민법, 형법만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민사소송법이나 상법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선택형의 중요성이 앞으로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헌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객관식으로 어렵게 낸다 그러면은 뭐 부수법령 내는 거, 그런 미친 짓 하는 거, 그거 어쩔 수가 없지 뭐. 그거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민법이 그 중심에 있을 텐데 아마 제가 예측하기로는 문제 수가 좀 일정히 많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사례형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선택형도 어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3학년 돼서 이제 기록형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선택형 풀 수 있는 시간이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니까 없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일단은 선택형을 일정 분량을 다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교재로 지금 선택형 연습 그 민법 2판을 제가 그 현재 강의 듣는 분들한테 나눠드렸는데 진도별 우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복습을 하시면서 그 진도에 맞는 객관식 문제는 여러분들 반드시 풀어야 돼. 그걸 제가 일일이 체크는 못 해드리겠지만 그건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하고 안 하고가 내년 봄 됐을 때 3월 이후에 여러분들의 그 공부하는 어떤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선택형 기출 문제를 풀어오는데 굉장히 강조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쟁점별로 주요 사례를 일정 분량 풀어볼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기출 문제 중에서 이제 리드 케이스라고 언급되는 거를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문제를 분석하면서 어떤 쟁점에 관해서 기출 문제가 나와야 될 부분인데 아직 안 나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번 사례 연습 2에 많은 문제를 이제 실어놨는데 일정 분량 그것도 이제 한번 풀어볼 텐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서를 심화 정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사례에 그렇게 매몰되진 않을 거예요. 사례 중에 일정한 분량만 일단 풀어서 이 논점을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중점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심화 그 기본서를 씹어 먹는 5주 동안에 해서 씹어 먹어서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게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일정 그 제가 강의 계획표를 나눠드렸는데 그 진도별로 해서 차근차근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각 핵심별 그 쟁점들이 있는데 이번 33회를 제가 진행을 해보면 상당히 시간이 빡빡합니다. 작년까지도 그래서 대충 어려운 논점 같은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맡기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는 안 할 거고요. 전부 모든 논점에 대해서 다 완결된 형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다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조자료를 지금 나눠 드릴 건데요. 그 완결된 형태로 하기 위해서 오늘 1차분으로 나온 게 있죠.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보조자료 1로 해가지고 쟁점 노트, 그 다음에 보조자료 2로 해가지고 주요 사례가 있는데요. 이 보조자료 1 쟁점 노트가 1월 달에 이제 민사법 시리즈의 마지막 막내 10번째 책으로 민사법 주요 쟁점 노트라는 책이 하나 나옵니다. 그 이제 원고가 이제 한 98% 정도 이제 마무리돼서 이번 주에 제가 그 출판사에 보낼 건데 그 주요 쟁점 노트에 있는 것 중에서도 지금 이 강의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최소한 정도를 뽑아서 이 쟁점 노트 보조자료 1의 형태로 제공을 할 건데 이 보조자료 1의 그 쟁점 노트로 나눠드린 자료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교과서의 내용을 단순히 그냥 압축한 것, 단순히 압축해서 그냥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좀 그 한계가 있어요. 교과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쟁점 노트 자료를 나눠드릴 때는
이 교과서의 형식을 이제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어떤 시험의 효율성이라는 거에 아주 맞춰가지고 목차를 손을 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당장 시험을 봐야 된다. 어떤 쟁점에 대해서 내가 아주 단기간 내에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런 쟁점이 있을 때에 정리하는 이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쟁점별로 교과서는 각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져 쓸 수밖에 없는데 시험 문제라든가 어떤 이해를 할 때는 그걸 모아서 이해를 해야 되는 쟁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 정리를 하는 것. 그래서 이 쟁점 노트로 나눠드린 자료는 단순 압축하는 자료라든가 아니면은 목차를 좀 수정해서 수험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자료, 아니면 종합 자료, 이 세 가지를 형태로 나갈 건데, 이거는 아직은 메인이 기본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의 분량만 나눠드릴 거고, 나중에 1월 달에 그 쟁점 노트가 나오면 이제 저기 현장 강의 듣는 분들한테는 제가 선물로 나눠드릴 테니까 일단 복습용으로 가볍게 쓰세요. 복습용으로 가볍게 쓰고 나중에 그 쟁점 노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사례는, 그래서 오늘 그 쟁점 노트 1을 보시면 목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목차가 많지는 않은데 이 쟁점 노트 보조자료 1번을 나눠드리는 그 형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눠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에 할 거를 이렇게 완간된 형태로 나눠질 겁니다. 그 다음에 사례는 우리가 쟁점을 풀어보면서 이제 일정한 아까 분량의 사례를 풀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례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하게 하면서 이제 교과서를 씹어 먹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쟁점 노트하고 그 다음에 주요 사례가 중요한 것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보고 나서 이제 이게 끝나겠죠. 5주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훌륭한 수준으로 올라갈 텐데, 자, 2학년으로 올라갈 학생들은 이 기본서하고 그 다음에 이 쟁점 노트 이거를 병행하면서 계속 보시면 돼요. 2학년 1년 동안.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쟁점 노트로 빨리 보시고, 거기다가 이제 사례들 다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수업들은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를 시험에 맞게끔 골라가지고 사례를 풀면서 시험에 대비하면서 점점 비중을 그 쟁점 노트하고 사례 연습 2 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기본서가, 이거는 베이스 캠프, 이거는 필요할 때만 찾아보고 메인은 이제 쟁점 노트하고 사례 연습 2가 돼야 돼요.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들이 3학년 올라가실 때 미사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당연 내년에 이제 3학년이 되실 분들은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쟁점 노트로 갈아타야 돼요. 바로 갈아타가지고 사례 연습 2, 후속 강의 때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가지고서 내년 1년을 우려 먹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후속 강의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후속 강의를 진행할 때 이 쟁점 노트하고 그 다음에 사례 연습 2를 가지고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때 한번 보고 지금 내년 이맘때쯤 이제 변호사 시험을 한 2주 정도 앞둔 시점 되면 아마 쟁점 노트를 8번 정도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뭐 게임은 끝난 겁니다. 8번 정도 볼 수가 있다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2학년, 3학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각각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기본서를 버리면 안 됩니다. 기본서는 항상 볼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찾아보는 식으로 점점 이제 빈도를 줄여 나가야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아까 선택형을 일정 분량 수준 이상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험 내일부터 강의 6시 반부터 진행을 하는데 한 5시 반 정도 오시면은 선택형 문제를 일정 분량 어제 봤던 것 중에 기출 문제 중에서 필요하다고 좀 어렵거나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그냥 문제 형태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한번 다 복습을 열심히 했었다면 똑같이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거는 내가 선택형 문제를 일정 분량 풀어보는데 어떤 강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중간중간에 사례 같은 거를 하나씩 풀어볼 수 있도록 그런 미리 예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사례 같은 거를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는, 간략하게 답안지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그 기본서 공부하는데 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쟁점 노트하고 결국은 이제 주요 그 사례 연습 2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무게 중심을 옮겨가야 되는데, 그거는 계속 제가 업데이트해서 자료를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지금 사례 연습 2가
취례 변시 내용까지 기출문제는 거기에 반영이 돼 있는데 2018년도 모의고사까지 반영이 안 됐거든요. 지금 6월, 8월 모의고사 부분은 지금 이미 추록 형태로 다 정리가 돼 있고요. 10월 모의고사는 제가 아직 문제를 못 봐서 시간이 없어서 문제조차도 못 봤는데 그거는 이제 내년 봄 때 바로 추록의 형태로 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것만 갖고 있으면 3학년은 책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추록을 계속 받아가지고 계속 쌓아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쟁점 노트에다가는 이게 500장입니다. 그러니까 민법, 재산법, 가족법, 그 다음에 소송법, 집행법까지 다 해서 거의 빠뜨린 거 없어요. 거의 빠뜨리지 않고 1000페이지 하면은 부담감이 있죠. 500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00장, 별거 아니죠, 500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자료로 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릴 거예요. 업데이트 할 게 거의 없는데, 주로 이제 판례 나온 것들, 그걸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해드릴 거니까, 그거를 교재를 중간에 바꾸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해서 내년 1년, 3학년 이제 변시 보실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후속 강의가 논점 민사 소송법이 이 겨울에 계속 있죠. 이거는 비슷합니다. 지금 민법처럼 민사소송법 강의를 기본부터 해서 한번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그런 거죠. 사판이 제가 오늘 출판사에서 책을 받았는데 지금 서점에 깔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 뭐 2, 3일 내로 아마 깔릴 텐데 민사소송법은 사실은 제가 뭐 전공한 과목도 아니고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시훈 선생님 책으로 처음에 강의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책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공부할 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보니까 두꺼워지긴 했는데 어려운 거는 여전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주제넘게 그 소송법 책을 하나 썼는데 그래도 제가 변호사 한 20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옛날보다는 머리가 좀 깨서 조금 쉽게 좀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판, 작년에 나온 그 판이 굉장히 그 학생들이 많이 봐줘가지고 출판사 사장님이 되게 좋아합니다. 완판됐다 해가지고 이번 4판은 더 제가 더 신경을 써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베이스 캠프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강의가 아까 사례연습 2 강의를 이제 시작하는데 그때는 쟁점 노트하고 사례연습 2 이 교재 가지고서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특히 이제 3학년 이제 올라가실 분은 한번 봐두면은 결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2학년이 되실 분들은 이거는 옵션으로 내가 만약에 사례 연습 투기 듣기에는 좀 지금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름방학 때 인강으로 들으셔도 되고 그래서 나는 그 소송법의 그 기본 강의를 듣겠다 이런 쪽으로 좀 가시는 게 좋겠고 3학년 되실 분들은 사례 연습 2를 들어가지고 일단 쟁점 노트를 빨리 보는 거야. 지금 빨리 봐서 계약하자마자 거기로 해서 바로 시작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사례 연습 2는 총 25회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1시, 그는 낮 강의입니다. 1시 반부터 이제 5시 반까지 진행을 할 텐데 이거는 주요 쟁점하고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한 그리고 제가 만든 문제 중에서 그야말로 변호사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재산법하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하고 집행법까지 다 한번 보는 거예요. 25회 동안. 가족법은 아마 볼 시간이 좀 없을 거고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겨울이 끝나서 이제 후속 강의 2로 하게 되면은 이제 3학년 커리큘럼이 주로 맞춰져 있는데요. 이제 종합반, 그 다음에 기록형 완하고 사례 완, 그 다음에 진도반 모의고사 파이널 이렇게 이제 큰 흐름 가는데 종합반 강좌도 쟁점 노트하고 사례 연습 툴을 가지고 계속 저는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3학년 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를 반복할 수 있느냐, 얼마나 반복을 해서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얼마나 반복할 수 있겠느냐가 사실 승패를 갈게 하는 그런 요소죠. 중간에 교재를 바꿀 필요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안정감 있게 갈 수만 있다면 민법은 굉장히 점수를 좋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형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가 올해 처음 개설을 했는데요. 내년에 그 기록형 완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거는 이제 소장하고 요건사실론과 변식 기출문제는 같은데 중간에 제가 올해 강의를 처음 해보니까 학생들이 기록형에서 느끼는 그 거리감이 굉장히 컸어요. 실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기록형하고 그 사례형을 구분을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록형과 사례형을 왜 구분해서 시험을 내는지를 이해가 떨어진 거야. 예를 들어서 라면을 만들어 오라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뭐 짬뽕을 만들어 오는 식으로. 그것도 해물라면이다 이렇게 우기면 어쩔 수 없는데 예,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내년에 이제 기록형 완 강의를 할 때 중간에
여러분들이 기록형의 원만히 할 수 있는 하나의 다리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이른바 이제 부록으로 해가지고 간이 소장 쓰기라고 하는 부록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이건 어떤 거냐면 기록형 중에서도 보다 보면 기록형은 어떻게 보면 사례형에서 다뤄지고 있는 걸 좀 심화시켜가지고 그걸 짜집기 해서 한 5가지나 6가지 논점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라는 사실 실무상 쓰는 표현을 가지고서 쓰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례형과 뭐가 공통점이냐면 주로 많이 나오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변시가 워낙 기록형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가기 전에 주요 쟁점별로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한번 써보고 한번 답안지 한번 커멘트도 한번 들어보는 거를 한 3, 4일 정도 하고 나서 변시 기출로 들어가게 되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록형을 한번 만들 거예요. 한 200페이지 정도. 그렇게 하고 나면 기록형은 사실은 모의고사는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록형 툴로 해서 모의고사 기출해서보다는 이처럼 간이소장 쓰기 이쪽으로 해서 한번 써보는 쪽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 강의를 할 거고요. 사례완은 이거는 이제 지금 사례 연습 완 그걸 교재하는 건데 그거는 로이더리티아 그대로 지금 기출문제 변시 같은 경우는 보통 13문제, 14문제 나오잖아요. 그거를 일정한 시간 내에 일정한 분량을 써보는 것 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2 강의를 듣고 나서 그거를 이제 지식을 쌓는 단계고요. 그 사례1 강의는 써보는 쪽으로. 그 3학년에 적합한 강의고, 2학년, 1학년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2학년, 1학년은 사례2 강의만 들으면 되고, 사례1까지는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 시간이 나는 민사가 미치게 좋다 하면 들으세요. 그거 뭐 그렇지 않은 이상은 들을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중간에 뭐 가족법이라든가 민사집행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선택형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서 여러분 선배들이 이제까지 선택형 강의를 제가 진행을 안 하고 책만 써서 책 보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했더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선택형 강의도 진행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택형이 기출문제가 워낙 많아서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기가 너무 힘든 거야 지금. 올해 더 늘어나게 되면은 민사법만 하더라도 한 50문제씩 해서 4개, 200문제가 늘어나잖아요. 그 시간을 이제 할당하기 어려워서 그 선택형 강좌는 계속 연속 성상이 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야 될 문제. 그러니까 분량을 한 3분의 1 정도 줄여가지고 이것만 풀면 80%를 맞을 수 있게끔 그 강좌를 이제 개설을 할 거예요. 80% 얼마든지 맞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출발이 올 이제 강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좌를 좀 그 강좌를 잘 따라오시면은 상당 한 1년만 잘 보내시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뭐냐면 제가 세종에서 오랫동안 이제 성무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나와서 변호사로서 일을 좀 하고 있고 2년이 닿아가지고 메가에서 이제 강의를 한 지 이제 3년이 됐는데 저는 학생들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강 같은 거 요청이 오게 되면 뭐 만살 다 제치고 가서 강의를 하고 얼마 전에는 저쪽에 대전에 있는 학교에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해가서 50시간씩 하루에 10시간씩 해서 한 3주 동안 해가지고 민법부터 민사소법까지 다 한번 봤어요. 10시간씩 강좌를 했는데 저는 안 지쳤는데 학생들이 많이 지쳐요.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제 민법을 되게 좋아하고 원래 사실은 이제 교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지식하고 그다음 노하우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받아 먹어야 돼요. 굉장히 이제 지칠 겁니다. 5주 동안 하다 보면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초롱초롱 하던 친구들이 그다음부터 보면 이렇게 대부분 그래요. 체력 관리하는 것도 법조인의 하는 덕목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연장선에서 생각을 하시고 중간에 내가 진짜 민법이 너무 어렵다. 강의는 좋은데 내가 부족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혼자 그렇게 끙끙 앓지 마시고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상담 요청을 하면 제가 시간을 내드려서 상담을 해드릴게요. 저도 이제
애가 셋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애가 여러분 또래는 아닌데 대충 나이가 이제 여러분들 나이를 이제 비슷해지고 있죠.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생긴 것보다는 훨씬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되 중간에 너무 어렵다 할 때는 꼭 SOS를 보내세요. 혼자 해서 그냥 난 아닌가 봐요. 야, 민법은 아닌가 봐요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뚫어야 돼. 무조건 뚫어야 돼. 그리고 이번 겨울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혼자 힘들어하면서 보내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떻게든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정 수준을 많이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게 목표고 이렇게 강의를 개설하는 저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궁합이 맞아야 아마 5주 후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되게 좋구나,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이거를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활용 못 하시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 뭐가 있어. 민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종에 있으면서 리크루팅 팀장을 한 3년 동안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대형 펌에 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약은 있지만 민법을 잘했을 때 갖고 있는 메리트가 굉장히 큽니다. 꼭 로펌뿐만 아니라 나중에 로클락이라든가 아니면 검찰 아니면 변호사가 되셔가지고 어느 분야를 가드시니까네 항상 변호사들이 신입 변호사를 뽑을 때 기준은 이 친구가 민사를 잘하느냐, 이게 압도적인 관심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짧게는 내년에 이제 변시, 그 다음에 2학년 때 학교 시험, 이게 뭐 중요하겠지만 길게 보면 여러분 변호사의 어떤 큰 30년, 40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동안의 어떤 큰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민법은 이번 겨울에 어쨌든 무조건 뚫자. 열심히 하면 반드시 뚫릴 겁니다. 꼭 믿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강의 도중에 뭔가 좀 아쉽다, 이렇게 개선해주고 싶다,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은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해주세요. 피드백을 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니까 딱 30분 지났군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한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뭐 그렇게 어려운 강의는 아니니까 좀 진행을 좀 빨리 좀 해보죠. 자, 책은 이제 5판. 책은 참 나올 때마다 참 저는 가슴이 설렙니다. 강의 진행 방법은 이거는 변호사 시험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에는 시간을 많이 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쟁점은 그냥 가볍게 목차만 보고 넘어가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법 총칙 이번 주가 이제 사실상 이제 민법 총칙 해당 파트인데, 민법 총칙에 관해서 기출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한 70%가 소멸시효에서 나와요. 소멸시효. 그리고 소멸시효가 여러분들이 소멸시효 뭐 그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공부가 거의 안 돼 있는 분이에요. 소멸시효 어렵지 하게 되면 좀 공부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 5일을 할당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소멸시효에 많은 시간을 드릴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빨리 할 거는 빨리빨리 여러분한테 맡길 건 맡기고, 그냥 마킹해서 그냥 넘어갈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33회에 끝내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끝낼 수가 없어요. 대신에 중요한 쟁점은 제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쟁점마다 다 이렇게 보조 자료를 나눠 드려 가지고 나중에는 보조 자료만 봐도 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채권자 시소권이라든가 취득시효라든가 임대차라든가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다 지금 정리가 끝났어요. 그걸 그때 막 필요하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막 믿음이 막 가죠. 서로 믿어야 돼요. 자, 책을 한번 펴보죠. 자, 2페이지. 자, 법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 당연히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객관식만 보면 되는 것이고요. 자, 시험이자 법원 어떤 걸 적용할 거냐, 뭐 법률, 관습법. 자, 관습법에 관해서 간단히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습법의 개념이 뭔지, 자, 개념 체크. 관습법에 해당되는 권리, 그렇지 않은 거는 볼 필요 전혀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무슨 관습법이라는 게 사실 웃기는 거지. 무슨 관습이 있겠어요, 그렇게. 그냥 의지된 관습이죠.
자, 그래 가볍게 보시고 그다음에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통설이 법적 확인설이라 그러는데 이 네 가지 요건이 있더라. 관행이 존재하고 일정 기간 일정한 지역에서 행해져야 되고 일반인들이 그걸 하나의 규범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그다음에 헌법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런 소극 조건을 갖게 되면 성립된다더라. 법원에 의해서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법적 확인설에 따르면 이미 성립한 관습법을 확인하는 절차에 필요에 불과하지 그게 성립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중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성립 시기는 관습이 행하여진 때 법원이 확인을 하게 되면 소급표가 있다. 보시면은 이 교재에 밑줄 그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밑줄을 제가 다 일일이 그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건너뛰라고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그 밑줄 그은 것들만 이렇게 해서 눈에 발라서 넘어가면 됩니다. 성문법하고 관습법의 우열관계가 관련해서는 판례가 보충적, 여루적 효과가 있다. 뭐 당연할 겁니다. 언급되는 것이 가정의례 준칙 13조 규정이 언급되는데 그냥 이거는 눈에만 발라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습법은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거에 기초한 것이고 그 다음에 헌법의 어떤 최상위의 규범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죠. 얼마든지. 그 3페이지에 라항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리드 케이스로 언급되는 것이 종중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종중은 원래 성년 남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성년이면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리드 케이스로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과 사실행 관습. 사실행 관습은 이제 106조에서 언급이 되는데 이건 뒤에서 보시면 법률행위 해석의 하나의 내용으로 이제 언급이 뒤에서 나오는데요. 자, 판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장 증명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관습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이니까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자, 사실인 관습도 일종의 경험칙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법원의 직권조사상인데 다만 사실인 관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습법보다는 규범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죠.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럴 때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 책임을 진다. 이건 OX 문제. 성격과 역할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자, 사실은 관습 아까 설명드린 대로 관습법보다는 법적 규범의 정도가 약한 것이 되다 보니까 어떤 성격이나 역할에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해서 제가 공부할 때 민법 정칙 교과서를 팠는데 이 논의가 도대체 무슨 논의인지 몰라서 굉장히 헤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판례에 따르면 구분설이다 그래가지고 3페이지에 하단에 나와 있는 판례 관습법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여차여차 사실행 관습은 단순한 관행으로서 당사자 의사에 보충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해서 성격과 역할이 구분된다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학설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민법 총칙을 폈을 때 헤맸던 거 지금 보니까 다 정리가 되는데 이거는 변호사 시험 같은 때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객관식에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중에 쟁점 노트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조리라는 거, 그 다음에 판례와 학설이 법원성이 되느냐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예를 풀어보시면 상법 1조가 나오는데요. 상법에서의 법원은 상법, 상관습법, 민법 순서대로 한다라고 하는 상법 1조를 객관식에서 가끔 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눈에 발라주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법원은 끝내시면 됩니다. 자, 신의칙. 자, 8페이지. 신의칙도 마찬가지로 뜬구름 잡는 소리이기 때문에 설렁설렁 봐도 될 거고요. 자, 8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 교재의 가장 특징이 보시면 처음 나오는데 8페이지에 어드바이스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중요한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어드바이스가 되게 작은데 중요한 쟁점 같은 것들은 어드바이스가 한 장을 다 차지할 정도로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한 장을 차지한다고 하게 되면 그게 중요한 쟁점이라는 거예요. 기출문제도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이 어드바이스의 양을 보면서 쟁점을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요약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놓고 사례 연수 2에 나와 있는 사례를 연결시켜가지고 이 쟁점에 관해서 이런 사례를 풀어봐라 해서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 교재들이 이제 서로 이제 연계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된 것이죠. 적절히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는 게 바로 티가 나죠. 2조에 보시면은 법조문이 하나 있고 신칙이 뭐다 이걸 외워서 쓸 일은 전혀 없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보시면 이해 나항의 법적 성격에서 직권조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직권조사상이다.
신의칙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을 판단할 수 있다. 강행 규정설 직권 사항. 이게 OX 문제 보시면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 표현인데 직권조서 사항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서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짝 넘어가도록 하죠. 자, 9페이지 보시면은 신의칙의 기능이라고 해서 박스 처리된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안 봐도 그만, 봐도 그만. 이거는 학설이 전혀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교수들마다 다 자기가 분류를 어마어마하게 다 자기 그냥 필 꽂히는 대로 그냥 했기 때문에 통일된 어떤 게 없습니다. 대충 이 정도다. 일반 원칙으로서의 신칙이기 때문에 이게 개별 조항이 있는데 함부로 신칙의 법조문에 근거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반 조항으로의 도피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거 정도 하나 봐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민법에 이제 개별 조항이 있는데 그 2조 가지고서 해결해버리면 이게 우리가 원님 재판이 되죠. 원님 재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개별 조항에 관해서 다 탐색을 해보고 없을 때에 2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무를 해보면 신의칙에 기초해가지고 어떤 결론이 달라진다? 이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 판결을 여러분들이 받아볼 가능성은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 있구나, 한 번. 대법원 파기환송을 제가 하나 시킨 게 있는데 뒤에 보시면은 그 재단법인과 관련돼서 하나 한 게 있는데요. 그때 신의칙에 관한 법률을 해서 하나 파기환송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나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만큼 신의칙이 받아들여서 어떤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없어요. 자, 10페이지 보시면은 요건 이것도 뭐 크게 볼 필요 없고요. 자, 파생 원리들이 시험에는 좀 제법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 10페이지에 있는 로마자 5번 이 파생 원리를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채무 불이행에서의 신의칙 이건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불완전 이행 같은데 보면은 신의칙에 기초해 가지고 채무 불이행을 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파생 원리에 관한 내용들이 보시면 각 그 파트의 그 정제들이 나눠진 것들을 모으다 보니까 어떤 완결된 형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내용을 이제 이렇게 참고하라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고 완결돼서 여기서 이제 완결된 내용은 모순행위 금지 원칙하고 권리남용 정도가 여기서 이제 완결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보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험에도 그 10페이지에 2번에 모순행위 금지 원칙,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권리남용 금지 원칙 정도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자,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행행위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다른 상대방이 신뢰를 보내주게 되면 그 선행행위를 한 사람이 그에 반하는 다른 행위를, 후행행위를 할 때 그 선행행위가 다른 어떤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행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그걸 신뢰했는데 후행행위를 하면서 선행행위에 반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 그래서 이 요건 같은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요건 같은 걸 뭐 쓸 정도는 아니고 보시면 상식적인 얘기들입니다. 10페이지에 이의 나항을 보시면은 상대방에게 어떤 그 신뢰를 공유한 놈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럼 핵심적인 게 뭐냐? 상대방이 신뢰를 줬다는 것이 핵심적인 거겠죠. 그리고 선행행위가 강행 규정이 어긋났다. 그런데 후행행위가 그 선행행위가 다른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신식게 하는 내용이 모순행위 금지 원칙을 기초로 해가지고 야, 그럼 너는 후행행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선행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배됐다. 이미 위법한 행위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신뢰해줬다. 적법한 행위로 돌아가려는 것을 가면 안 돼. 라고 막는 거니까 이건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10페이지에 하단에 동그라미 2번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11페이지에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 적용된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자, 이 교재가 판례 같은 것들을 분리하는 방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판례가 분리를 해놔가지고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해서 일일이 제가 나눠놨는데 나중에 볼 때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로 해서 밑줄 그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부정되는 경우로 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11페이지에 관련 판례 2번으로 1번, 2번, 3번이 객관식에 상당히 이제 사례 같은데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강행법규에 위배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 원칙적으로 그거는 모순행위 금지 원칙되지 않는다.
그건 당연할 겁니다. 왜냐? 그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가 법에 요구하는 쪽으로 이제 바꾸는 것이니까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순행위 금지 원칙을 들이대 가지고 그거를 금지시키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의사 무능력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내가 의사 무능력자니까 그 계약이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건 괜찮다는 거고요.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해놓고 나는 미성년자니까 제한 능력자야, 그러니까 그 계약을 취소하겠어라고 하는 것들도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객관식의 혹은 사례의 작은 논점으로 나오는 것들이니까 일단 이것도 봐두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례들이 뒤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칙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기서 볼 때는 뭐가 막연한데 나중에 강론적인 부분을 다 공부하고 나면 그냥 쓱쓱 넘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초반에 힘을 뺄 필요 전혀 없어요. 봐봐야 그건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11페이지에 관련판의 1번에 2번 같은 것들을 그 무권대리에서 할 건들인데,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상속 전에 자기가 한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나는 추인을 하지 않겠다, 거절하는 거,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논점들이죠.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룰 것들.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해서 그냥 싹 가볍게 넘어가죠. 12페이지에 관련판의 3번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를 나중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문제들이죠. 이거는 나온다고 하면 객관식 정도고요. 이거는 노동법에서 전문적으로 다룬 분야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다룰 수 있는 분야는 전혀 아니에요. 나온다면 OX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눈에 발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냥 이 문구를 그대로 떼내서 그냥 물어보는 정도입니다. 저도 통상임금이 뭔지도 저 기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죠. 그다음에 실효의 원칙 같은 게 있고요. 사정 변경의 원칙, 같은 거는 뒤에서 계약 해제 편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권리 남용이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요건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권리 행사를 할 때 그게 어떤 너무 과하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지 말아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13페이지 요건 중에 두 번째 요건, 가해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의사의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권리남용 금지 원칙 끌어 들여가지고 그 행위의 어떤 유효성을 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주관적 요건인 가해 의사, 이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갈라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에 기초해가지고 그 주관적 의사를 추정하거나 짐작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식적인 얘기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권리 행사가 정당성을 상실해야 된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들이고요. 14페이지에 사례로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14페이지에 있는 관련 판례 1번,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철탑이라나 송전선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게 권리 남용이 아니냐라는 것이 객관식에 좀 나옵니다. 나머지 사례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지금 그 철탑하고 송전선 철거 청구에 관해서 원칙적으로는 권리 남용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전력공사가 지금 옛날에 그냥 남의 땅에다가 막 그냥 그 철탑 지어놓고 그걸 되게 많이 해요. 시골에 가게 되면 그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권리의식이 깨어나니까 옛날에는 그냥 위에서 하는 것보다 해가지고 아무런 악유를 하지 않다가 이제는 악유를 하는 것이죠. 다 거의 대부분 철거를 받아들여져요. 그 송전선이라든지 철탑이 그 설치 비용이 몇 억씩 갑니다. 그런데 그 땅 가치가 농지라고 해봐야 얼마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항상 전력공사에서 악유하는 게, 아니 이거 한 1,000만 원짜리 땅에다가 이거 수십억 든 시설인데 그 철거하게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차차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고 어쩌고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다 철거를 인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에 관련된 판례를 모아놓은 것이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서의 신의칙, 이거는 뒤에서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 이 규범적 해석과 관련해서는 이 신의칙이라는 것이 일종의 작동을 한다. 자, 이렇게 이 정도 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의칙의 한계라고 그래가지고
계약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 이행을 청구하는 것. 그런데 이거 신의칙이라는 걸 칼을 들여야 돼 가지고 어떤 계약의 내용을 함부로 수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들입니다. 신의칙이라는 걸 자꾸 들이대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계약을 체결을 해서 상대방과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신뢰는 뭐냐면 그 계약이 이행될 거라는 기대를 보호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의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뭔가 두리뭉실한 법률 가지고서 이제 깨버린 거다 보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변호사가 되셔도 우리 학생 때 어떤 정의감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프로가 될 수가 없어요. 냉정하게 봐야 되고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게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신칙을 갖고 칼 대는 거 이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 판례가 보시면은 밑줄 그어진 거에다가 굵은 글씨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하고 저 그 공통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변호사 보수금을 신칙으로 깎지 마라. 훌륭한 판례입니다. 자, 전화 위치로 해가지고 2018년 5월 17일 날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칙에 관한 것까지도 보시면은 15페이지 그냥 거저먹는 식으로. 그래서 복습하실 때는 한 5분 정도 보시고 이거는 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권리 주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교과서 편제는 약간 그 일반 그 민법 책보다 약간 편제가 조금 달라요. 민법 총칙 같은 데 보시면은 자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법인이 나오고 의사표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권리 주체의 어떤 그 권리 행사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권리 주체와 대리를 같이 묶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법률 행위에 관한 걸 뒤에서 빼놨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에 관한 것은 이건 물건의 객체에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물건편에서 뺐어요. 그것만 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질감은 없을 거고요. 자, 자연인에 관해서도 보시면 일단은 자연인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테마는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가 이 자연인과 관련해서의 논점의 90%가 제한 능력자를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가 90%고 나머지 문제는 아주 간단한 그러니까 논점으로서 중요성이 훨씬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할 때도 아까 설명드린 신의칙이나 법원에 보는 것처럼 가볍게 훑어서 그냥 답만 보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야. 자, 우리가 민법을 공부할 때 진지하게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보니까 오늘 다 그냥 다 건너뛰라고 이렇게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건너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뭘 알아야 건너뛰지. 그리고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중요한 논점에다가 힘을 모으고 건너뛸 건 건너뛰고 이게 실력입니다. 그걸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설렁설렁 해가지고 뭐 두 문제로 따면서 그거 할 건 아니고 건너뛸 건 건너뛰고 중요한 건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하자. 그러면 이제 자연인의 능력에 관해서 조금만 보고 그 다음에 좀 치도록 하죠. 자, 자연인의 능력을 보게 되면 권리 능력하고 그 다음에 뭐 행위 능력 이런 게 쭉 나오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행위 능력에 가장 중요한 그 방점이 찍혀 있죠. 자,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죽는 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출생과 사망. 그럼 언제 태어났다고 볼 거냐? 언제 죽었다고 볼 거냐? 당연히 뭐 민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죠. 권리 능력이 뭐냐?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언제 그러면 사람이 되는 것이냐? 생존한 동안에라고 그 3조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거 형법 시간에 많이 배우잖아요. 인간이 태어날 때 단계를 설명을 하면서 형법상 인간은 이때부터다. 근데 민법상 인간은 언제부터냐면 하게 되면 전부 노출됐을 때, 전부 노출됐을 때 민법상 인간이고, 형법은 뭐죠? 진통설인가요? 아니면 일부 노출 진통설인 뭐 무식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어쨌든 약간 형법상 인간과 민법상 인간이 좀 다르죠. 이거는 그 OX 문제입니다. 전부 노출설이 맞다. 그다음에 출생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보고적 신고고요. 창설적 신고와 보고적 신고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가족법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창설적 신고라고 하는 것은 그 법원이라든가 하는 관공서에 신고를 함으로써 신분관계의 형성이 비로소 된다라고 할 때는 창설적 신고라고 그러고 어떤 현상 자체로서 어떤 그 신분의 관계는 이미 이루어졌고 그거를 이제 관공서에다가 보고하는 건 어떤 행정적 절차상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할 때는 보고적 신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가족법 시간에 좀 보면 되는 것이고 출생신고에 당연히 그런 보고적 신고라는 걸 알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가족관계 등록법 같은 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냥 밑줄 긋은 거 보시면 됩니다. 1개월 내로 하면 되고
보고적 신고다. 뒤에 보시면 이 1개월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간을 계산하는 문제가 민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뭐 기록형 시험 같은데 그렇게 예민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제가 그 연수원 다닐 때는 하루 날짜 가지고서 굉장히 교수들이 장난을 많이 쳐요. 그만큼 민사는 날짜를 1시간, 하루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문제들인데 1개월 내로 이제 출생신고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기일을 계산할 때는 초일, 불산입 이렇게 하잖아요. 출생신고는 초입이 산입이 돼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서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는, 제가 큰애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초입이 산입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하면 되는데 굳이 가서 마지막 날 하자 그래서 찾아갔더니 과태료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루 늦었대. 그래서 내가 바로 화내면서 아니 무슨 소리냐,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랬더니 픽 웃으면서 초입 산입합니다 이런 거야.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했더니 그 가족관계 등록법에 보니까 초입이 산입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해서 까불면 안 돼요. 차마 제가 변호사라고 말을 못하고 예 해가지고 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잊어버려요. 초입이 산입됩니다. 출생신고. 그다음에 종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죽은 것을 볼 거냐, 심장이 정지된 것을 이제 사망으로 보는데요.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뇌사를 인정할 거냐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변시에 나올 만한 문제는 전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 장기 이식에 관한 그 법률이 최근에 법조항이 21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에 그 개관 그다음에 2항의 동그라미 2번의 내용에서 그 바뀐 내용의 법조문만 좀 확인하시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거는 뇌사를 인정할 것이냐에 관한 논의인데 민사와는 좀 거리감이 좀 있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것들이죠. 사망 신고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요. 보고적 신고입니다. 사망 사실을 번복하는 것들에 관해서 판례를 한번 눈에 받아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뒤에서 그 부재자 실종 선고를 이제 하는 것과 관련돼서 부재자라고 하는 것이 아직 죽었다는 것은 확인이 안 되고, 그런데 행방불명된 상태는 오래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어떤 사망이라고 하는 어떤 법적 효과를 이제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들인데, 사망한 것으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기재가 되게 돼버리면 이 사람을 부재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추정력에 의해 가지고 생사가 불명하다고 볼 수 없다. 일단 죽은 거로 기재가 되면 그 기재가 잘못됐다라는 걸 네가 아주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서 우리한테 악유를 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다. 자, 부재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살아있는 것 같은데라는 걸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하던 거니까 죽은 사람으로 기재돼 있을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부재자를 기초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사망 신고 어떤 그 부재자에 따른 어떤 법적 효과를 진행시키는 거,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OS 정도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사망 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은 사망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대법원이 보시면 뭐 110세인 경우에는 일단 뭐 관념상 사망한 거 추정한다라고 하니까 재미삼아 보시면 되겠고, 30조에 보시면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할 때는 동시 사망 추정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거는 사실 민사소송법에서 배우는 것들이죠. 어떤 사람이 또 동시 사망했다라는 것을 사실상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통 이제 뭐 비행기 타고 추락해서 죽는다든가 이렇게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입증하는 게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이거 입증이 중요한 것은 이게 상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죽느냐에 따라서 상속 지분을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이제 미묘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유난으로 사망했다라고 하나의 전제 사실은 네가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가족법에서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대습상속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명한 사례였죠. 그래서 90년대 말인가 그 1000억대 재산을 갖고 있는 그 할아버지가 있었죠. 그 사위가 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위가 있었고, 그 할아버지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죠. 그 사위 입장에서는 장인, 장모, 그 다음에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애들, 과음 비행기 타가지고 비행기 여행 갔다가 그 남편이 그 교수예요. 혼자 바빠가지고 안 갔고 나머지가 비행기 추락을 해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1000억대 재산이 그 사위한테 가느냐 아니면은 그 죽은 피상속인의 형제들한테 가느냐가 굉장히 크게 다퉈졌는데, 그때 바로 이 30조가 막 그 신문에서 오르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대습상속을 할 때 한번 더 보도록 하고, 그냥 이런 거구나, 30조에 이런 조문이 있다라는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0분만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아의 관리 능력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